매일 뉴스를 통해 흘러나오는 끔찍하고 잔인한 범죄들. 잔잔했던 우리의 일상을 위협할 뿐 아니라 그 범죄로 인해 누군가는 귀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나와 먼 이야기일 뿐이라고 흘려넘기기엔 범죄 유형과 형태는 점점 더 다양해져 가고 그 수법 또한 교묘해져 가고 있죠. 완전 범죄는 이게 밝혀지지 않으면은 이게 완전 범죄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 어떻게 발견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요. 점점 지능화되는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항목인 과학 수사의 중요성이 커져가면서 법과학 기술도 빠르게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새로 발전한 과학수사 기법을 이용해서 해결을 했고, 대표적인 게 이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인데, 최초의 과학 수사 기술인 지문 분석을 기반으로 개인 식별 분야 기술이 크게 발전하면서 우리나라 살인 사건의 검거율은 약 97%로 높아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그러한 성분을 과학이 점점 더 발달함으로써 아주 그 미세한 부분에서도 그러한 증거를 갖다 찾아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최근엔 디지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수사 기법도 개발되고 있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날이 발전해가는 과학 수사 기술에 대해 알아봅니다. 경북 구미에서 3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이 사건의 실체가 아직도 명확히 규명이 되지 않고 있죠. 용의자는 검거됐지만 미스테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선 매일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변하고 범죄의 양상도 다양해지면서 과학수사는 범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범인 색출을 목표로 하기 시작했는데요. 과학수사가 등장한 그 배경을 살펴보면 저희가 현장에서 현장 감식을 위해서 쓰는 그 기법들이 자연과학 분야에 관련된 어떤 혈청학이라든지 동물학이라든지 이런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학 분야에서 관련된 모든 그 과학들이 융합되면서부터 저희 과학수사에 활용되고 그렇게 그런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 수사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과학수사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학수사의 중요성이 커져감에 따라 핵심 분야인 법과학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범인을 검거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려면 증거물을 이용해야 하는데 법과학은 이때 이용되는 학문입니다. 법과학 안에는 화학, 물리학, 생물학, 의학, 공학 등의 자연과학과 심리학, 통계학 등의 인문학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요. DNA와 지문, 미세 증거, 혈흔 형태 분석, 디지털 자료 등을 분석해 사건을 재구성하죠. 초창기에 주로 이제 과학수사 분야는 주로 이제 법의학, 사인을 규명하는 쪽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에 주로 이제 화학적인 방법들을 이용한 여러 가지 이제 분석 기법들이 좀 개발이 됐고요. 그 후에 이제 지문이라고 하는 또 기술이 나오고 최근에 이제 DNA 감식, 더 최근으로는 잘 알고 계시는 디지털 포렌식 분야가 또 등장을 했죠.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과학 수사. 그 비밀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수사경찰 전문가를 양성하는 국내 유일의 수사 전문 교육기관.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전문가를 선발하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과학수사에 필요한 도구와 최신 장비를 도입하고 개발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지문이 있으면 반드시 사진 촬영한다. 비파괴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지문을 뜰 수 있으면 반드시 비파괴적인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찾아서 활용을 한다. 두 번째, 흔적이 있다, 흔적 증거가 보인다 라고 했을 때는 터칭 기법으로 지문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낸다. 오케이? 실제 사건 현장에서 활약하게 될 수사관들이 과학 수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기본부터 꼼꼼하게 배우고 있는데요. 사실 현장 나갈 때마다 다 다양한 현장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당황하고 할 수 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서 각 전국 청에서 과학수사 담당자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각 담당자분들이 이제 모여서 다양한 사건, 사고 그런 사례들을 공유하다 보니까 좀 더 현장을 보는 시야가 다양해지지 않았을까, 넓어지거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문은 중요한 현장 증거물 중 하나지만 사건 현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던 지문을 가시화해 용의자의 것과 비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미세한 가루를 묻힌 고운 붓으로 물체의 표면을 문질러 지문을 현출하고 증강하는 분말법은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이죠. 1948년도에 지문 감식과가 생기고 지문이 계속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2002년쯤에 전국적으로 그 지문 자동 시스템이라는 게 보급이 돼요. 보급이 되면서 엄청나게 발전을 시작합니다. 지문이라는 것은 사실 개인 식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어떤 범죄 현장에서 용의자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의무지만 사실 피해자가 누군가를 밝히는 것이 수사의 첫걸음이거든요. 지문 일치 여부는 신원을 확인하는 데 DNA와 더불어 가장 확실한 근거입니다. 수십 년 동안 꾸준히 발전해온 우리나라의 지문 감식 기술은 미국 등 수사 선진국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그 수준이 높다고 알려져 있죠.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 절단 부위 손상을 확인하는 실습이 한창입니다. 강력 범죄의 경우 은폐를 목적으로 여러 도구를 사용해 피해자의 시신을 절단하거나 훼손하는 사례가 많죠. 현장 과학수사관들은 검시를 통해 발견되는 피해자의 상흔이 어떤 도구를 이용해 어떻게 잘려졌는지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그 패턴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기 위한 이론 실습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돼지발을 이용해 여러 도구에 의한 손상 단면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인체 골격을 자른다는 것은 칼만으로는 쉽지가 않거든요. 어떤 관절 부위를 잘라내기 전까지의 단계는 칼로 하더라도 뼈를 부순다든지 할 때는 토비라든지 기타 뭐 도끼 아니면 더 망치 이런 것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런 칼을 이용해서 범인이 피해자를 찔렀다라고 생각됐을 때 이 부위의 상처 가령 이제 이렇게 범인이 상흔을 입혔을 때에는 뽑아냈을 때 이런 모양들 사실 육안에서는 뭐 피부만 일부 절개된 것 같이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많은 양의 칼 끝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진짜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갖다가 실습도 해봄으로써 일단 현장에서 검시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과학 수사가 발전하면서 현장에서 취득할 수 있는 증거가 많아졌습니다. 과학수사위원은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 증거를 수집해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학수사가 발전하면서 우리가 그 현장에서 취득할 수 있는 증거가 점점 더 많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생체적 증거와 관련해서 지문뿐만 아니라 DNA 그 외에도 사람의 어떤 신체 각 부분에서 채취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전자 감식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정평이 나 있습니다. 설해마을 영아 살해 사건은 우리나라의 DNA 감식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란 사실을 알려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피의자 강모 씨가 운영하는 축사 주변에서 수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리고 강호순 연쇄 살인 사건도 검은 점퍼에 묻은 극소량의 DNA로 범인을 밝혀내며 사건을 종결시켰죠. 이춘재가 털어놓은 범행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3대 미제 사건 중 하나였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을 밝힌 것도 발전된 DNA 감식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밝혀진 할머니로 불린 A씨입니다. 2021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도 DNA 감식 기술이 큰 역할을 했는데요.
이처럼 많은 사건들을 해결해준 중요한 기법이라 할 수 있죠. 국내의 한 대학교 바이오 포렌식 연구소. 이곳에서는 DNA 감식과 지문 분석, 그리고 혈흔 형태 분석과 같은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DNA 감식의 목적은 신원을 파악하고 개인을 식별하는 겁니다. 범죄 현장에서 모은 수많은 증거물들, 혈액이나 체액, 타액, 모발 등의 여러 생체 시료를 분석해 피해자나 용의자와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 처음으로 DNA 감식 기술을 수사에 도입했고 2010년부터는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오랫동안 미제로 남겨져 있던 수천여 건의 강력 사건의 범인을 찾아내는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새로운 기술이 계속 도입되고 있어 발전은 현재 진행형이죠. 현장에서 이제 혈흔이 발견이 되면은 그걸 면봉으로 일단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이렇게 말린 다음에 그 면봉을 DNA 추출을 위해서 제가 금방 잘라서 튜브에 넣는 것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DNA 정제 과정을 거쳐서 DNA를 뽑아내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DNA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판단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DNA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DNA 프로필을 얻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STR 분석법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표준 기술입니다. 유전자 성분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기술인 거죠. 유전자마다 갖고 있는 고유의 염기 서열 형태를 비교하는 건데요. DNA를 구성하는 염기 분자 4종인 아데닌, 구아닌, 티민, 시토신의 배열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을 이용해 신원을 확인하는 기법입니다. STR 마커는 개인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종의 프로필처럼 이용되죠. 높은 식별율과 분석 능력을 갖춰 범죄 현장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용의자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범인을 검거하거나 반대로 수사에서 배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 이춘재도 증거물에 남았던 DNA와 이춘재의 STR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찾아냈죠. 또 STR은 대형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원 확인 방법으로도 이용되는데요. 표준화 과정을 거쳐 개인 식별법으로 정착해 친자를 확인하는 데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은 이제 추출한 DNA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하기 위한 방입니다. 그 STR 분석을 위해서 DNA 양이 적절한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DNA 양이 너무 많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형광 신호를 읽게 돼가지고 프로필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고요. 만약에 또 DNA가 적게 되면 프로필이 완전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신원 확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DNA 양을 적절하게 맞추기 위해서 이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계 표준이 된 기술이지만 DNA 감식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엔 어려웠던 일이죠. 종이컵이나 휴지 등에 남아있던 소량의 유전자 정보만으로도 사건의 범인을 찾을 수 있고 혈연 관계를 증명해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가능해진 걸까요?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체는 그 DNA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DNA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생명의 설계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모든 정보가 그 DNA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그 DNA 상에 있는 어떤 차이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과학수사 분야에서 이제 개인을 식별하는데 이제 활용을 이제 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표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STR 이제 분석이라고 합니다. 짧은 어떤 단위가 이제 반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반복되는 횟수가 이제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됐고요.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사람 식별하게 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감식 결과는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 법정에서도 식별력과 증명력을 인정받고 있죠. 이 기술로 오래된 사건도 해결해냈고 더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을 거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해서
범인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몇 가지 정도의 기술이 있는데 혹시 이 사람이 어느 인종인지 겉으로 보이는 특징들, 피부색이라든가 눈동자색 이런 정보들, 그러니까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는 또 분야가 최근에 많이 발전했는데 범인이 그 범행 당시에 몇 살이었는지 그 사람의 생활 습성에 대한 정보도 일부는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주에 대한 거라든가 흡연이라든가 이렇게 압축된 용의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표준 기술인 STR 분석을 통해서 진짜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미생물 분석을 통해 비슷한 인종의 조상 정보와 사는 지역, 환경 등을 구별해서 용의자를 추정하는 데 활용하고요. 반려동물의 털이나 타액 등 생명체 유전자가 증거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혈흔 형태 분석이란 피가 많이 남겨져 있는 현장에서 남겨진 혈흔의 모양을 분석하는 걸 말합니다. 범죄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히고 범인의 거짓말을 밝혀내는 역할도 하죠. 혈흔 형태 분석은 사건 현장에서 피가 튄 모양을 보고 그 위치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이에서 어떠한 행위가 벌어졌고 그 사이에서 어떠한 도구를 썼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법입니다. 분석 방법은 인공혈액에 충격을 가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도구를 통해 가격을 한 후에 나타난 혈흔을 보면 거리에 따라 달라진 모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혈흔이 만들어졌을 때 꼬리와 머리 부분이 생기는데 화살표의 화살표의 시작 부분은 꼬리가 향하는 부분을 의미하게 됩니다. 머리가 시작하는 부위를 통해서 출혈부가 어딘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도구를 통해 가격을 한 후에 나타난 혈흔을 보면 거리에 따라 달라진 모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혈흔 형태 분석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그 범죄 현장에서 어떤 행위들이 있었는지, 어떤 도구로 이제 이런 범행이 일어났는지, 어느 지점으로부터 피가 이렇게 튀어나갔는지를 분석을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보통 사건에는 이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는데, 3명이 있다가 1명이 죽었는데, 2사람 중에 1명이 분명히 범인인 거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을 때, 그렇게 좀 특수한 케이스에서 특히 이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DNA 감식 기술은 범죄 현장을 넘어 우리 일상으로도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범죄 사건을 해결하는 DNA 감식 기술을 일반화해 미아 찾기나 남북 이산 가족 찾기, 6.25 전사자 유가족 찾기 등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도 200년 된 그 유골에서도 검사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이 이제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되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 도중에 이런 유골이 나오면 어느 분의 유골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은 갑자기 그 묘가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분쟁이 많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도 민간에서 정확하고 빠르게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사건들을 저희가 해결해 드렸습니다. 유전자 감식 시약 개발 연구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 번의 시험으로 총 20개의 유전자 마커가 동시에 증폭할 수 있는 시약을 국산화했고 최근에는 24개 유전자 증폭 시약 국산화에도 성공했다고 하죠. 유전자를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정확한 친자 관계 증명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존의 16개 마커로는 99.9%로 친자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이제 보고가 있다 그러면 지금 20개 마커로는 99.99%로 더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유전자 마커를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정확도는 그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창과 방패의 싸움. 범죄는 진흥화되어 가고 수법은 점점 더 교묘해져 가죠. 범인들은 본인의 흔적을 감추기 위해 노력하지만
DNA 분석 기술을 다루는 연구진들은 이를 가만히 두고 보지만은 않습니다. 향후는 DNA 몽타주라는 그런 기술도 개발이 돼서 유전자형으로 범인을 그 외형적인 모습을 추정할 수 있는 이 사람의 눈동자가 갈색인지 머리카락은 어떤 색인지 이렇게 몽타주까지 그릴 수가 있는 이런 기술이 더 발전이 되면 범죄 현장에서 침 한 방울이라든지 머리카락 한 올로 정확하게 범인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DNA 감식 기술의 발달로 많은 범인을 잡았고 진실을 밝혀냈죠. 하지만 만약 현장에서 유전자를 발견할 수 없다면 어떨까요? 미세 증거물은 100여 년 전 프랑스의 에드몽 로카르 박사가 처음 제안한 건데요. 박사는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순천향대 법과학대학원의 홍성국 교수는 국내의 미세 증거물 개념을 처음 소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범인이 어떤 증거물을 남겼는데 눈에 보인다, 크기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 흔히 증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만 증거물이 되는 건 아니고 크기가 너무 작아가지고 실제로 존재는 하는데 현미경으로 보아야만 보일 정도로 작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미세 증거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피해자는 현장에 붙어 있는 미세 증거물하고 용의자가 갖고 있는 것하고 동일한지 여부를 대조해가지고 이때는 물론 화학적인 방법, 광학적인 방법 모두 동원이 됩니다. 대조해서 동일하다면은 용의자가 현장에 있었다, 피해자랑 접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널리 알려진 연쇄 살인 사건에서도 DNA와 동시에 미세 증거물 채취와 분석이 범인을 검거하고 사건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패턴 증거란 하나의 물체가 다른 물체와 접촉할 때 남겨지는 특정 패턴이 있는 모든 증거를 의미하죠. 대표적으로 지문과 족적이 있는데요. 그중 족적이란 신발 밑창이 바닥에 닿았을 때 압력에 의해 생기는 신발 흔적을 말합니다. 신발 밑창의 패턴뿐 아니라 사람의 걸음걸이나 습관에 따라 신발 밑창이 닳는 형태와 긁힌 형태가 달라 고유한 족적을 만들게 되죠. 이 과정은 정전기를 일으켜서 그 전사지에 먼지가 달라붙어 눈으로 족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정전기 전사법은 바닥 표면에 남겨진 먼지 족적을 채취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먼지 족적 위에 특수한 필름을 덮고 고전압 장치로 정전기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바닥 표면과 먼지 사이의 정전기보다 강한 정전기에 의해 먼지 족적이 접촉한 필름면에 달라붙어 먼지 족적이 필름으로 옮겨지는 거죠. 족적은 대단히 중요한 수사 수단 중 하나입니다. 족적의 패턴을 비교해 용의자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도 제외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검은 옷이나 표면에 혈흔이 묻으면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려워 강한 형광을 띠고 반응의 감도를 높이는 혈액 증강 시약이 필요한데요. 네, 우선 이렇게 어두운 표면에 남은 혈액은 눈으로 관찰하기가 어렵고 또 기존에 있던 어떤 시약으로도 이 혈액을 증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만든 AHP를 사용하면 이 혈액에서 형광 반응이 나타나서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순천향대 연구팀은 어두운 표면에서 혈흔을 식별해내는 시약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범죄 현장에서 비다공성 표면에 유리된 혈흔 족적을 증강하기 위해 주로 단백질 시약을 적용하는데요. 밝은 색상의 표면에 유리된 혈흔 족적을 증강하는 기존의 시약은 그 종류가 다양하지만 어두운 색상의 표면에 유리된 혈흔 족적을 증강하는 시약은 종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순천향대 연구팀은 한계를 극복하고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한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패턴 증거 중 하나인 지문은 채취하는 방법이 다양한데요. 일상에서 우리는 다양한 물질을 만지며 생활하게 됩니다. 그중엔 감열지도 포함되어 있죠. 감열지는 팩스지나 영수증, 은행 대기표,
입장권 등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범죄와 관련된 현장에서도 쉽게 발견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감열지에서 잠재 지문을 현출하는 일은 감열지에 접촉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기에 범죄 해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보통 증거물에서 지문을 많이 채취를 하는데요. 이제 기존에 나와 있던 시약들을 영수증에 처리하게 되면 영수증이 까맣게 변해서 지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사용하는 시약은 까맣게 변하는 것을 단점으로 보완을 해서 지문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감열지는 류코염료를 포함하고 있어 열을 가하거나 유기용매에 노출되는 경우 무색의 류코염료가 산화되어 검게 발색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학수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문 증강 시약은 유기용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잠재 지문 현출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죠. 이 문제를 극복하고 감열지에 남겨진 잠재 지문을 현출하기 위해서는 감열지 전용 시약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대학 연구팀은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온 끝에 감열지 전용 시약을 개발했습니다. 검체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걸 밝혀낸 거죠. 지문을 유리하고 바로 현출했을 때는 지문의 융선이 흐리게 나타나지만 유리한 지 1시간이 지난 후부터는 개인 식별이 가능할 정도의 선명한 지문이 관찰됩니다. 유전자는 이제 우리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모두 동일해요. 따라서 이제 현장에 유전자가 남았다 그러면은 범인의 어디가 머리끝이 닿았는지 손끝이 닿았는지 발끝이 닿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인데, 알다시피 이제 우리 의복은 모자서부터 양말까지 다 성분들이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섬유나 페인트 이런 그 부위마다 성분이 다른 걸 이용하면은 사건 당시에 어느 부분이 접촉했구나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재구성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사건 사고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죠. 우리는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알아야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은 사건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법공학 분야는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인데요. 2009년에 발생한 부산 실내 사격장 화재 사고 현장을 시뮬레이션한 모습입니다. 현재 휴게실 쪽으로 화염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분출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약 한 8초 정도가 지나면 전체 휴게실 자체가 화염하고 거름으로 가득 차는 모습 등을 지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고 자체가 짧은 시간 내에 화재 확산이 빨리 일어났다라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확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사건의 책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공학적인 증거의 체계적인 사고 조사가 필수죠. 사고 분석을 위해서는 주로 기계 또는 화공, 전기, 건설 등의 아주 종합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특히 붕괴 사고라든지 또는 폭발, 화재 사고, 또 인체와 관련된 사고 등은 이 사고 재현 자체가 어렵고, 그 사고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 사고의 메커니즘과 원인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어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특별한 기술이 바로 시뮬레이션입니다. 사고조사 원인 분석의 결과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각종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죠. 일반 기기의 관점보다는 경험이 필요한 분야인데요. 분석 기술 중에서도 공학적인 기법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가미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장비는 로프를 당겼을 때 얼마만큼 힘이 걸리면 끊어지는, 파단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고 분석을 위해서는 주로 기계, 화학공학, 전기, 건설 등 종합적인 지식이 필요한데요. 붕괴 사고나 화재와 같은 대형 사고에만 시뮬레이션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만능 재료 시험기는 로프나 금속의 강도를 측정하는 물리적 측정 장비인데요. 이 실험의 목적은 또 다릅니다. 목을 매서 사망하는 그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사고들이 타살인지 자살인지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실제 이 끈이 사람 몸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강도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강도를 평가함으로써 사람 몸무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서 이게 타살이나 자살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의수 소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안전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사고 현장을 조사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현재는 과학적이고 공학적인 사고 원인 조사 기법 개발과 예방 시스템 연구에 매진하고 있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작은 사건들까지도 허투루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한하고 귀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봐야죠. 전기밥솥이 화재 사고가 나서 저희한테 의뢰가 되어 왔는데 이게 밥솥 자체가 원래 제작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사용상의 문제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 분해 검사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현재 콘넥트 부분에서 주로 화재가 발생해서 진화가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외부에서 어떻게 일부러 임의적으로 실제로 불을 붙인 것인지 아니면 전기적인 원인에 의해서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나온 것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작상의 문제가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전기 어떤 전류라든지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찍어봄으로써 제품 자체에 원래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 현장이든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선 현장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현장 상황이 어떤지를 분석하고 거기에 일정 이상의 대상물이 확정되면 그 대상물이 원인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분석하게 되죠. 특히 수치 해석이라고 하는 공학적 방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의 경우는 사건 재구성뿐만 아니라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객관성과 전문성 자체가 원래 답보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훨씬 과학적인 측면에서도 그 신뢰성을 답보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최근에 와서 활용이 되고 있고 또한 판결에 있어서도 많이 인용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계측기들은 현장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 환경 측정 기구들입니다. 대상물이 직접적으로 사고에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하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평가들을 종합해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죠. 대한민국 과학수사의 중심이라 불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최근 IT 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오디오 포렌식이 중요해지고 있죠. 이곳에서는 디지털 포렌식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소리를 분석해 범인을 잡아내는 첨단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여기는 저희 오디오 포렌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오디오 미디어 연구실 실험실입니다. 있는 상태라서 은행 측에서 확인이 좀 불가능하시고 직접 오셔가지고. 네, 확인 감사합니다. 저 55만 원. 흔히 알고 있는 음성 파일이 2개가 들어왔을 때 동일인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제시된 증거물이 그러니까 원본 파일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도 하고 있고요. 약간 노이즈한 환경의 음성 신호를 혹은 오디오 신호를 노이즈를 제거해서 좀 클린한 신호로 만들어주는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오디오 포렌식이란 개념이 처음 확립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87년 7월 1일 음성연구실이 생기면서 그 기반을 다졌죠. 그리고 현재 수많은 금융사기로 인해 오디오 포렌식의 중요성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수는 금융감독원과 협약을 맺고 매주 약 200여 건의 신고 데이터를 받아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는데요. 여기 보시면 범죄 사기범 목소리가 약 한 7,900여 점 정도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분석하고자 하는 파일이 수사기관에서 의뢰가 되면 이제 이 시스템에 돌려보는 거죠. 이게 하나 의뢰된 파일이라고 한다면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본인이 사건 번호 안 해보는 거예요? 사건 번호 안 해보는 거예요? 본인 성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 파일하고 이 전체 790여 개 중에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컴페어를 눌러주면 이 파일과 가장 유사한 게 이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인 그 사건 번호 안 해보는 사건 번호 안 해보는 거. 본인 성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취침하시기 전까지 인아웃 자금 24시간 동안 통화할 수는 없. 이렇게 여기서 이 2개 파일 가지고 좀 정밀하게 분석을 합니다. 이처럼 사기범의 목소리만 잘라서 축적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면 추후 분석을 통해 여죄를 추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급증하는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유리한데요. 여러분들이 1, 2분 정도 통화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런 데이터들이 저희한테는 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셔서 저희 보이스피싱 분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신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해자들의 실명과 함께 낯뜨거운 영상물이 쉴 새 없이 올라옵니다. 최근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 하지만 유사 N번방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디지털 포렌식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N번방 관련된 분석도 했는데요. 클라우드에 그런 자료들이 업로드가 되어 있고 실제로 이 사용자들이 클라우드로부터 해당 불법 자료들을 다운을 받았는지에 대한 의뢰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분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디지털 기기에서 데이터들을 복구하거나 기록을 분석해 의미 있는 내용을 밝혀내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수사의 영역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디지털 포렌식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기기는 더욱 다양한 형태로 진화해 갈 것이고 개인정보가 저장된 영역의 보안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국가수에서는 진화하는 디지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증거물에 대한 위조와 변조를 막기 위해 디지털 증거물 인증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포토샵이라든지 일련의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이나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전문가도 거기에 대한 편집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법정에 가서 이 증거물이 유효한 증거물인지 그 증명력을 확보하는 그것을 이제 수사기관이나 피해자나 이런 사람들이 직접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서 디지털 증거물 인증 시스템을 만들고 그 증거물이 체증되는 그러니까 이제 수집되는 단계부터 그 관리해서 나중에 법정에 제출될 때 그 인증서를 발급하는 그런 일련의 서비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시스템은 중앙선관위, 국정원이나 수사기관 등에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고 저작권을 밝혀내는 데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처음에 체증할 때, 처음에 도입할 때 해시값을 추출해놓고 그리고 나중에 법정에서 그 전자지문값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게 위변조 됐는지 조작됐는지 그런 이제 의심을 이제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국가수는 늘어나는 다양한 범죄 유형에 따라 끊임없이 연구하며 새로운 기법을 만들어내는데요. 음주 대사체를 활용한 감정 기법도 그중 하나입니다. 소변과 혈액으로 사건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을 늘릴 수 있게 된 건데요. 2017년 임상 시험을 한 후 2019년부터 도입됐습니다. 음주 대사체는 혈액에서 알코올보다 더 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 알코올은 술이 깨는데 약 8시간 정도 걸리는데 음주 대사체는 소변에서 약 72시간 더 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것이 음주 뺑소니에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요. 지능형 음주 범죄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강력 성범죄에서도 이 감정 기법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국가수의 성범죄 사건 음주 대사체 감정 건수는 2018년 0건에서 2019년 1686건, 2020년 2308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12시간 이후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 40% 정도가 술이 다 깨고 나서 신고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혈액에서 알코올이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사건 당시에 한거불능 상태를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는 저희가 이제 더 오래 남아있는 음주 대사체를 확인함으로 해가지고 피해자들이 사건 당시에는 음주를 하였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난 9일 밤 경북 청송의 한적한 시골 마을 회관에서 소주를 나눠 마신 주민 2명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2016년 봄에 발생한 청송 농약 소주 사건. 증거물 확보와 탐문 수사의 어려움으로 사건은 장기화될 조짐이었는데요. 주민들이 수사에 거부감을 보이면서 기존의 약물 분석법으로는 불가능했던 것을 동위원소 분석법을 적용해 범인을 확증했고 그렇게 사건이 해결됐습니다. 전통적인 화학의 성분 분석을 통해서 볼 때는 같은 성분의 물질이 나오면은 더 이상 그 동일성을 논단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같은 성분의 물질이라도 그들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소의 질량은 보통 16 정도인데요. 18 정도로 무거운 것도 있죠. 이러한 무거운 산소 질량이 자연 속에서 0.2% 정도 됩니다. H2O와 16인 산소가 만나면 무게가 18이 되는데 질량이 18인 것을 만나면 20이 되죠. 결국 보이지 않고 느낄 수는 없지만 우리 자연에는 이처럼 두 개의 질량이 다른 물 분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각 집마다 한 9개 브랜드사의 제품을 이렇게 갖고 왔는데 9개 브랜드사가 다 동위원소 비가 다른 거예요. 그 원료가 다른 지역에 와서 만들어졌을 경우에 같은 물질이지만 동위원소 비가 다르게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원리를 이용하여서 어디서 왔을까 내지는 같은 건지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동위원소 기법이 처음 사용된 건 쥐식빵 사건입니다. 빵집에서 산 밤식빵 안에 쥐가 들어있다는 글과 사진이 온라인상에 퍼져 충격을 남겼는데요. 수사 결과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경쟁업주가 몰래 들어가 식빵에 쥐를 넣었던 건데요. 옛날 같으면은 같은 밀가루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분간이 안 되는데 이제 동위원소 기법을 하여 땅콩이 용의자의 집과 같은 거고 밤도 용의자의 가게에 있는 밤과 같은 거고 밀가루도 이제 용의자의 가게에 있는 것 같은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위원소 기법은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인의 치아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죠. 특히 그 ICT 기술은 세계 최고의 기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러한 기반 속에서 또 역시 그 과학 수사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최고의 그 과학 기술과 동일하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안전과 생명입니다. 생명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값으로 매길 수도 없습니다.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잡아 그에 상응하는 벌을 줘야 하기에 과학수사를 돕는 법의학과 법과학, 법공학은 모두 귀한 기술들입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범죄도 날로 지능화된다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기술이 발달은 하고 있지만 범죄 역시 사이버 영역을 넘어가서 범죄를 하기 때문에 역시 과학 기술과 더불어서 범죄도 아마 발전하는 그래서 이제 그게 과학수사가 계속 필요하겠죠. 사건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당할 수 있기에 과학 수사에 대해 더 많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과 관심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